여기서 플라톤이 누누이 강조한 이 철인 정치론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그가 그리고 있는 이상국가의 모습은 스파르타의 정치체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플라톤의 주요 알레고리인 동굴의 비유를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동굴의 비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우리를 현상계에 살고 있으면서 동굴에 갇혀서 팔다리를 포박당한 죄수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사물의 본질, 즉 이데아를 보지 못하고 이를 그럴싸하게 흉내낸 그림자가 이 사물의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 죽을 때까지 바깥 세상은 알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인 거죠. 여기 지하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게. 동굴의 입구는 길고 동굴 자체만큼 넓으며 빛을 향해 열려있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리와 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에 언제나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며 쇠사슬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 없어 앞쪽밖에 볼 수 없네. 그들의 뒤편 저 멀리 위쪽으로부터는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으며 불과 수감자들 사이에는 위쪽으로 길이 나 있고 그 길을 따라서는 나지막한 담이 쌓여 있네. 그 담은 인형극 연출자들이 인형극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들 앞에다 세우는 무대와도 비슷하네. 사람들은 그 담을 따라 각종 도구와 입상과 돌이나 나무로 만든 이 동물의 형상과 인공물을 담 위로 운반하는데 그들 중에서 덜어는 말을 하고 덜어는 침묵을 지키고 있네. 자네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들에 관해서건 남들에 관해서건 불빛에 의해 맞은편 동굴 벽면에 투영된 그림자들 말고 무엇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죄수가 어두운 동굴에서 벗어나서 가짜가 아닌 진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죄수의 손목을 이끌어서 동굴 밖의 세계로, 즉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수는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불안감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죄수를 끌고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이데아의 인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쇠사슬에서 해방되고 어리석음에서 치유될 수 있을지 고찰해보게. 그리고 그들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도 고찰해보게. 그들 가운데 쇠사슬에서 풀려나 갑자기 일어서서 고개를 돌리고 몸을 움직이며 불빛을 쳐다보도록 강요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고통받을 것이며 광채에 눈이 부셔서 여태까지 보아온 그림자들의 실물들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일세.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은 하찮은 것들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실제에 더 가깝고 더 실상을 향하고 있으므로 더 올바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일일이 가리키며 저게 뭐냐고 묻고 일일이 대답하도록 강요한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 그는 당황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 보았던 것들이 지금 자기에게 지시된 것들보다 더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플라톤은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철학적 능력을 타고나지 않으며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철학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철학적 사유의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다시 동굴에 비유해보자면 동굴, 즉 현상계 속의 그림자, 사물의 모사를 보는 단계, 그리고 동굴 속의 실물을 보는 단계, 그리고 태양빛 아래 실제 사물을 보는 단계, 마지막으로 태양 자체,
조음의 이데아를 보는 단계로 비유되죠. 동굴 밖의 태양은 다른 인식 조건 중에 최상위 조건입니다. 태양은 만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원인으로서 조음의 이데아를 상징하죠. 여러분, 잠깐 눈 감고 걷기만 해도 답답한데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떨까요? 온통 암흑인 상태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느끼거나 분간할 수도 없겠죠? 이러한 무지몽매한 상태가 바로 손발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죄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데아는 눈앞의 암흑을 걷어내고 진정한 사물의 실제를 인식하게 하는 근거로서 기능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철학은 무지한 인간에게 진정한 암과 자유를 부여하는 핵심 학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랍고도 중요한 것은 이 동굴 밖 이데아의 세계에서 태양을 보는 단계까지 마친 철학자의 숙명이 바로 그 동굴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갖 훈련을 받고 사욕도 배제당한 채 헌신했는데 왜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는 걸까요? 여기서 플라톤이 누누이 강조한 이 철인 정치론이 등장합니다. 현명한 철학자가 이 조음의 이데아를 혼자서만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현상계로 돌아가서 본인이 깨달은 이데아를 사람들에게 다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철학자는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배움에서 얻은 지혜를 발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를 정의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굴로 내려온 철학자는 동굴 밖의 세계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갖추고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세계의 맥락에 맞는 아이디어를 실행함으로써 비로소 이상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플라톤의 이상 국가의 모습 어떤가요? 이 말은 이상적인 국가인데 어딘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진 않나요? 네, 맞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는 분명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현대 민주공화국의 모습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뚜렷하게 사회계급이 분화돼 있고 철저히 검증된 소수 엘리트만이 권력을 갖고 국가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런 수호자 계급으로 하여금 사유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대놓고 부정하고 있죠.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대 국가의 잣대로 봤을 때 플라톤이 정치 철학의 아버지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일 수가 있나 싶어서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개념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상황과 그 맥락과 배경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가 살았던 아테네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 태어나서 2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세계대전이라 일컬어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경험했고 적국인 스파르타와 27년 동안 힘겹게 싸우던 고국 아테네가 패배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며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죠. 스파르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왠지 되게 강력한 느낌, 또 군사들이 열맞춰서 행진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주변 지역을 점령하면서 엄격한 신분제에 따라서 지배했습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그가 그리고 있는 이상국가의 모습은 스파르타의 정치체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플라톤은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러한 체제 때문에 스파르타에 패배했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게다가 이 우매한 중우정 때문에 자신의 스승이자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잃었으니까 이 플라톤 입장에서는 이미 말 다 했죠. 이 플라톤의 정치 체제는 계급 원리에 따라 통치된다는 측면에서 이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점은 있겠지만 이상 국가를 운영할 자격을 갖춘 철학자에 의한 통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혼란 속에서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즉 사익보다는 공익, 특정 개인보다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조직의 잠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자를 일명 철인왕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인왕 담론은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보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통해서 진정한 철학자를 길러내야만 모두가 행복한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탁월한 역량을 갖춘 통치자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 구성원을 통솔하고 구성원 각자가 능력에 따라 역할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플라톤이 국가에서 펼쳐 보인 이상국가론은 아쉽게도 결국 이상에 멈춰선 채 당시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 대해 공부하고 2400여 년이라는 오랜 역사에 걸쳐 그의 국가가 정치 철학의 찐고전으로 자리매김한 걸 보면 그의 이상국가론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국가와 정치 체제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것, 명백한 사실이죠. 국가는 철학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역작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죠.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관심사인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중대한 화두에 대한 영감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국가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하고 구성원의 올바름으로부터 정의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이끌어낸 플라톤의 국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각자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이게 나라냐? 라는 공허한 외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 국가의 주권자로서 사회 모순을 바로잡는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야말로 건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일 아닐까요? 친절한 수현쌤의 첫 번째 북리뷰, 플라톤의 국가로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어서 대부분 쉽게 접할 수 없는 책이지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 소개드려야 할 책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시간을 할애하여 이야기해봤습니다.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도 나눠보고 우리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북리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친절한 수연쌤이었습니다.